겠지만 인구 증가 속도가 이제 점점 떨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경제 발전, 2차 산업, 1, 2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처럼 앞으로도 그러면 우리가 계속 성장할 거냐,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다. 그 가장 큰 이유로 드는 게 지금 6가지 소위 헤드윈드라는 겁니다. 역풍이죠. 그게 인구 구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인구 구조가 고령화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 구조가 앞으로 세계 경제 성장의 하나의 역풍이 된다. 소득 분배. 이게 또 2차 대전 이후에 1970년대까지가 소득 분배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았던 때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80년대 이후에 다시 소득 분배가 악화되기 시작해서 지난주인가요? 영국의 옥스팸이라고 거기서 이제 매년 발표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하면 전 세계 12명 부호가 지금 인구가 80억이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반, 40억 인구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15년 전, 10년 전만 해도 버스 한 대라고 그랬어요. 버스 한 대면 되게 한 25명인가요? 30명의 부호가 중위, 그러니까 세계 인구 절반만큼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12명이 한 탓의 부호가 세계 인구 절반이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더 많아졌다고 그럽니다. 소득 분배가 이제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그 사람, 머스크라든가 이런 사람들 평생에 돈 써봐야 얼마나 쓰겠어요. 그러니까 저축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분들의 소비가 제한되기 때문에 소비 성향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1년에 2, 30억 아니면 100억을 벌었다. 미국의 CEO 같은 경우는 1000억씩 벌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1년에 아무리 열심히 써봐야 얼마나 쓰겠어요. 반면에 이제 소득이 낮은 분들은 오히려 버는 것보다 더 써야 되거나 빚이 계속 늘어나거나 소비 성향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분배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소비도 줄고 토탈 수요가 줄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계속 돈을 풀고 재정 적자를 해가지고 경기를 부양해 왔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재정 적자가 많이 나고 국가 부채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우리도 과거에는 비교적 괜찮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벌써 56%인가요? 그렇게 올라갔고, 미국, 유럽은 거의 다 100% 넘는 거죠. 일본이 최고 수준이 지금 거의 한 200, 지금 한 60% 가까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부채라는 게 끝까지 계속 늘어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정 부양 또는 통화 부양으로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한계도 역량도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 그 다음에 디스글로벌라이제이션. 전 세계 이 경제 성장이 빨랐던 게 2차 대전 후에 소위 자유무역 질서가 유지되면서 교역량이 빠르게 늘어났던 거죠. 그 최대 수혜자는 대한민국이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벌써 그 트럼프 시대 이후부터는 소위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은 아니죠. 탈세계화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은 세계화 속도가 이제 디스글로벌라이제이션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숫자를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트럼프 2기 들어서는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교육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긴 합니다. 대학 진학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간 대학 진학률이 한 68%에서 61%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도 지금 대학 진학률이 이제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잡 미스매치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은, 중산층이 점점 더 축소되고 있는 거, 그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이제 점점 휴먼 캐피탈 빌드업이 다시 말씀드리면 느려진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기후변화, 뭐 잘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는 이제 여러 가지 전환기를 맞고 있지만은 제가 요 앞에서 말씀드린 6가지 역풍이 지금 상당히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시점이 지금 세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거냐.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0년 전후 해가지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많이 붕괴했죠. 그리고 90년을 전후해서 소위 세계화가 아주 가속화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자유무역 진영이 주로 이제 선진국하고 뭐 대한민국 이렇게 미국 소위 냉전 체제에서 자유진영 국가들의 서로 트레이드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총 경제활동 인구가 한 15억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79년부터 개혁 개방했다고 그러지만 실제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편입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부터입니다. 인도도 사실은 90년 이전까지는 사회주의식 경제 정책을 해왔죠. 제가 IMF에 있을 때 인도 파키스탄 경제 개혁에서 이제 출장 간 일인데, 그때, 당신들도 한국처럼 좀 개혁하고 개방하면 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인도 관료들이 저희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너네 같이 조그마한 나라에서나 그런 거지. 우리는 너네하고 비교가 안 되지 않냐. 우리는 우리 방식, 내수 시장을 뭐 해야 된다. 그렇게들 얘기했어요. 근데 중국이 개혁 개방하고 나서 이제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조금씩 개방하고 자유를 시작한 겁니다. 그게 91년 싱 총리 있을 때부터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90년대 이후가 되면 여기 보시다시피 중국, 인도, 러시아, CIS 이런 나라들이 이제 자유 트레이드, 프리 트레이드 존으로 시장 경제로 편입하게 옵니다. 이 나라들이 인구가 다 합치면 기존의 지금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보다는 적었지만은 여기는 굉장히 젊은 경제였어요.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는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자유진영, 소위 시장경제 체제로 넘어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결국 인플레가 없어지기 시작한 거죠. 소위 중국이 세계 제조 공장화하고 싼 물건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니까 인플레가 뭐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잘해서 그런 거라기보다 계속 이 사람들이 디스인플레이션을 수출하게 된 겁니다, 세계에. 사실 저희들도 60년대 스웨터 값 이런 거 추석에 뭐 세트 하나 입잖아요. 그것보다 오히려 요새 지하철 가면 스웨터 값이 훨씬 쌉니다. 그리고 뭐 전자제품 말할 것도 없고요. 뭐 TV, 냉장고 다 그때보다 싸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 중국이나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 인도 이런 나라들이 개혁 개방으로 들어오면서 결국 제조 능력을 늘리면서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시켜준 거죠, 선진국. 그 결과 이제 선진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을 계속 풀 수 있었습니다. 돈 계속 풀고 또 돈 풀어도 크게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그게 이 소위 골디락스, 알란 그린스펀이 얘기한 골디락스,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그런 경제다. 근데 사실 구조적인 면에서는 그런
전 세계에 지각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가능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제가 인구 변화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요게 아주 옅은 블루, 요게 중국인데, 중국도 인구,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 증가가 지금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이제 2020년부터는 중국은 이미 2017년부터인가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했고, 지금 계속 느는 데는 아프리카 정도입니다. 인도도 지금, 아시아하고 인도도, 아직은 뭐 많이 늘고 있지만은, 곧 이제 이렇게 생산 가능 인구가 줄게 돼 있고요. 제가 여기 이제 대륙별 출산율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현재 인구가 계속되려면 소위 리프로덕션 부부가 그러니까 여자가 그 일생에 2.1명을 낳아야지 인구가 유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프리카 대륙을 제외하면 이제 거의 다 이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이 빨간 점선을 위에다 맞춘다는 걸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 밑에다가 그랬는데 이제 이 밑으로 거의 모든 대륙에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쪽은 라틴 아메리카는 아직 히스패닉하고 아프리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를 많이 안고 있지만은 아마 여기 계신 선배님들 미국 유학하셨을 때가 되게 70년대, 60년대 그러시잖아요. 그때의 미국하고 지금의 미국은 상당히 다릅니다. 뭐 정치만 바뀐 게 아니고 인구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만 해도 80%가 소위 백인들이었죠. 근데 지금은 미국에서 백인 인구 비율이 60%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게 뭐 이거는 대륙별이지만 미국 내에서도 물론 이민 문제도 있지만 흑인들하고 히스패닉은 계속 출산율이 높아요. 반면에 이제 백인들의 출산율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이제는 우리는 예전에 미국 하면 뭐 유럽계 백인의 나라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 인구 구조 자체도 지금 미국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이미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백인이 마이너리티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지금 백인 인구가 40% 정도? 그 정도 조금 더 된가요?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 인구 구조도 많이 바뀌고 결국 이제 이 아프리카가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이 빠르게 일어날 미래에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큰 거죠. 그걸 우리 경제학에서는 인구 배당이라고 합니다. 경제 성장률이 우리도 그랬지만은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 배당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이 특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성장률이 빨랐던 거죠. 이제 그게 대부분의 대륙에서는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만 제가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한국은 1960년에 이게 출산율이 6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0.78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서 0.85 가까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저 출산율입니다. 이 중국이 보면 또 상당히 빠르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 원 차일드 폴리시인가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떨어지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아시아도 이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여기 보면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는 여전히 조금 출산율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동남아시아는 계속 인구가 젊은 인구죠. 그래서 그쪽이 성장률도
이쪽보다는 높을 거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한번 주요국들을 한번 쭉 비교해 봤어요. 여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 표로 소개해 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중위 연령이 이제는 역전이 됐습니다. 중국이 one child policy 요새는 이제 더 이상 안 하지만 하다 보니까 중국의 중위 연령이 41세로 늙어졌어요. 한때는 미국이 1990년, 멀지 않은 과거입니다. 30여 년 전에는 미국이 한 33세, 중국이 한 24세 정도 됐습니다. 불과 26년 만에 미국이 한 38세, 중국이 지금 42세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때 많은 사람들이 피크 차이나 이런 얘기, 요새는 좀 쑥 들어갔죠. 그게 중국을 China will get old before they get rich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한때 인구 배당 때문에 많이 고성장을 했지만은 이제 지금 중국의 1인당 소득이 13,000불이거든요. 미국은 8만 불이 넘습니다. 근데 이 인구 구조를 보고 이제 그 사람들은 중국은 더 이제 잘 살기 전에 먼저 늙어버릴 거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하튼 이 세계 인구 구조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출산율 떨어져서 경제활동 인구가 줄 뿐 아니고, 뭐 그 결과죠. 수명은 또 동시에 늘어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늙은 경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근데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장에서도 뭐 50대의 생산성하고 20대의 생산성이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이 점점 더 떨어져 갈 거다.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역풍이다. 이건 동서양 세력이 지금 이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다음 횟수에서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해서 이제 강사가 오셔서 말씀하실 텐데, 지금 우리가 익숙해졌던 소위 G7 시대, 그게 이제 요때 이렇게 보면, 여기 러시아가 이제 G8까지 포함하면 1960년대만 해도 G7, G8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죠. 뭐 세계 GDP의 80%를 넘었으니까요. 그게 이제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G7, G8이 이제 더 이상 세계의 소위 가버넌스 체제가 못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 G7 내에서도 지금 분열하고 있죠. 세상이 이렇게 굉장히 지금 빠르게 소위 경제력 면에서, 또 경제력이 결국은 군사력이고 군사력이 결국은 이제 패권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 정치 지형이 빠르게 지금 바뀌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화 지수, 이건 제가 뭐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세계화 지수도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여기 이제 2차 대전이죠. 2차 대전 이후에 세계는 빠르게 인티그레이트가 됐습니다. 통합이 된 거죠. 트레이드를 통해서. 그 속도가 특히 이제 80년대 이후에 굉장히 빨랐는데, 이제는 이제 다시 뒷걸음질 치고, 이게 2021년 데이터인데, 지금으로 하면 더 내려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후변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많이 아시니까요. 테이블로 대치할게요. 근데 제가 지금 이 5가지, 6가지 역풍을 말씀드렸는데, 이건 전 세계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역풍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심하게 당면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구 구조 변화, 한국이 지금 제일 심하지 않습니까? 기후 변화, 우리가 지금 우리는 산업 구조가 중후 산업이죠. 중무,
굴뚝산업이 아주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후 협약에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줄여야 되고, 그만큼 또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이게 뭐 땅이 좁다 보니까 풍력, 뭐 태양에너지, 이게 소스가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생산비 증가가 빨리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인구구조, 부채, 우리는 정부 부채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민간 부채는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계부채가 세계에서 4번째인가요? 3번째. 그리고 기업 부채도 많거든요. 그래서 정부 부채는 우리가 비교적 괜찮지만은 민간 부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다. 소득 분배, 별로 안 좋습니다.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놓여있는 세계 경제의 흐름과 이제 소위 이제 종적인 면과 이렇게 크로스 섹션, 행적인 면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우리가 놓여있는 세계가 이렇고, 우리가 같이 흘러왔던 세계가 이렇다. 거기서 이제 그러면 한국이 어떤 길을 걸어왔냐,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명한 경영학자죠. 피터 드러커가 역사에 기록된 것 중 한국 전쟁 이후 40년 한국이 이룩한 경제 성장에 필전한 많은 것은 없다. 그 다음에 기소로망, 한국의 경제 발전은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세계은행이 최근에 발간한 거에 의하면 한국 25년간 이뤄낸 성과는 오늘날 중진국이 50년 만에 달성해도 기적이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은 기적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사에 전무후무했던 거죠. 제가 아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요 그림이요.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세계 경제 성장률의 흐름을 조금 이렇게 스무드아웃 시켜가지고 파란 선으로 그린 겁니다. 요 빨간 선이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인데요. 아까 우리가 요 시대를 살아왔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의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뭐 인류사의 전무후무한 세대죠. 한 세대만에 저렇게 고성장을 이룬 것은 인류사에 없었습니다. 이걸 축복이라고도 볼 수 있고, 굉장히 다이내믹한 시대를 살아온 거죠. 또 그만큼 많은 빠른 변화를 우리가 겪고 목도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만큼 힘든 삶을 살아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한 5, 6세대가 경험, 예를 들면 영국의 300년, 그렇게 따지면 한 세대를 되게 30년으로 치면 10세대가 겪었던 걸 여기 계신 선배님들, 저희들은 평생 70년, 80년도에 그걸 다 보고 겪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라는 게 굉장히 익사이팅하기도 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풀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얼굴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 그 소위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살아온 거죠. 그렇지만 그에 남기고 있는 리거시는 대단한 겁니다. 소위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이게 조선시대 500년이죠. 조선시대 500년간 한국은 세계 경제 성장률에 훨씬 못 미치는 성장을 해오다 보니까 소위 19세기 초반 한국이 낙후된 나라, 낙후된 경제에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결국 한국이 오늘날이 된 거는 요 기간, 소위 1960년대 초반부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여기 브라운 감색 색깔이 세계 경제 성장률, 파란 색깔이 한국 경제 성장률입니다. 결국 오늘날 한국이 왜 이 자리에 서 있게 됐냐? 결국
요 기간에 이루어졌던 거죠. 이게 한국이 추격을 했던 겁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은 이렇게 선진국 이제 반열로 올라선 거죠. 여기 보면 1966년에 아르헨티나 국민소득이 저희보다 한 10배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뭐 한국이 아르헨티나 소득의 오히려 한 7, 8배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됐느냐? 이거는 이순신 장군의 전과만큼 정말 혁혁한 대성공의 스토리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게 가능하게 됐냐? 저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천시와 지리와 인화를 다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이제 그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그랬다고 알려져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뭐 아니다. 저 순자가 먼저 얘기했다. 아니면 손무에 손자병법에 이미 나오는 얘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천시와 지리와 인하를 얻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기적을 이루게 되었느냐? 저는 우리가 소위 1960년대에서 90년대 그때가 이제 고도성장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천시와 지리와 인하를 다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60년간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렇게 쭉 개항을 해보면 전반 30년, 후반 30년으로 확연하게 갈려요. 전반 30년은 64년부터 90년 중반까지, 아니면 90년 초반까지. 그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평균 경제 성장률이 9.7%였습니다. 그 이후에서부터 지금은 그 절반도 안 돼요. 최근 3년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 경제 성장률 이하입니다. 2024년에 우리가 2.0%, 작년이 1.0%, 금년이 지금 1.8 내지 1.9로 봅니다.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은 계속 한 3%, 3.3? 과거 피크 때보다는 내려왔지만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 30년, 후반 30년이 이제 그 분기점이 이제 외환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아주 확연하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된 거는 사실은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게 왜 가능했느냐? 그거를 이제 천시, 지리, 인화 이렇게 제가 이제 보는데요. 천시는 뭐냐? 이게 소위 가트 브레튼 우드 시스템입니다. 1947년, 8년 그때 그 국제경제학자들이 쓴 논문들을 보면 제3세계에서 어떤 나라들이 가장 성공한 국가가 될 거냐를 예측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1위가 인도였습니다. 그 다음이 말레이시아, 칠레, 브라질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예측이 다 틀린 거죠. 결국 가장 스타 플레이어는 소위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우리가 얘기하는 아시아 4마리 용이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40년대 말에 전혀 터무니없었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교육 시스템은 주로 원자재와 그러니까 식민지 경제와 그 다음에 뭐 종조국이라고 그러나요? 유럽 국가들 간의 트레이딩 시스템이었어요. 유럽에서 식민지 국가들의 공산품을 수출을 하고 원자재라든가 이런 거를 식민지에서 수입해오는 경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가 풍부하고 그런 나라들이
아무래도 유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미 국가들이 제3세계에서 스타 플레이어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했죠. 근데 그걸 완전히 뒤집어지게 된 이유는 바로 이 가트가 출발하고 나서 9번의 관세 인하 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1947년에 선진국들의 평균 관세율이 40%였습니다. 그게 이제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에 오면 이게 평균 관세율이 5%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자원이 없었던 나라들이 제조업으로,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이제 이때부터는 공산품을 막 수입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밖에 없었던 나라들이 제조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여기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1900년에 그 세계 제하별 수출을 보면 농산품, 그 다음에 뭐 천연자원의 60%, 공산품은 주로 이제 이게 선진국들이 수출한 거죠. 그랬던 게 이 1950년대 이후부터는 이게 이제 역전이 됩니다. 요게 만약에 오일 샤크나 기름값이 오르지 않았으면 아마 이게 더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름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 비중이 이제 비교적 이때는 이제 스테이블하게 된 건데요. 이게 이제 소위 가진 게 사람밖에 없었던 대한민국한테 제조업을 일으켜가지고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거죠. 그렇다고 다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거를 소위 우리는 이제 이 기회를 수출지향적 경제 정책 해가지고 소위 박정희 대통령 그 때부터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이 기회를 이제 우리가 충분히 소위 익스플로어를 한 거죠. 예, 따라잡은 거죠. 그 다음에 지리. 천시라는 게 뭐 우리만 닥쳤던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관세율은 뭐 이게 가트 협정이라는 게 모든 나라들한테 다 적용되는 거였으니까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지리가 따라줬다. 그 지리의 가장 큰 요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저는 한미동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위대사를 해서 이런 말씀 드린 건 아니었고요. 사실 미국이 없었다면 한국 경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었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단순히 원조만 주고 경제적 지원을 해준 것만은 아닙니다. 안보는 물론이죠. 안보 우산을 해줬다는 게 결국은 투자의 안정성을 제공해 준 거 아닙니까? 투자 안정성이 안보가 위태로운 나라에 누가 어떤 나라가 돈 빌려주고 투자하겠어요? 안보를 제공해 준 거는 소위 돈을 빌려올 수 있고 해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1948년인가 미 군정에서 그 한국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당신들은 어떤 체제를 가장 선호하느냐?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 못 하겠는데 사회주의를 선호한다가 절대적으로 많았습니다. 70%, 공산주의를 한다가 9%, 자본주의를 선호한다가 한 10몇 %의 분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방 후에 여기 선배님들 해방 후 전국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때는 절대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가 강했습니다. 그건 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었고 일본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죠. 그게 이제 일제시대 때 러시아 혁명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1917년이니까요. 그러니까 1920년대, 30년대에 대개 지식인들은 사회주의에 굉장히 경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헌법
그러니까 재헌헌법도 물론 바이마르 헌법을 거의 뭐 90% 이상 수용해서 했지만은 사회주의 요소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6.25 전쟁을 겪고 나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되고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는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1956년, 57년에는 대한민국의 재정 지출, 예산의 50%가 미국 원조에 의해서 가능했어요. 미국 원조가 없으면 국가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한미경제협의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미국하고 한국 측 대표는 그때 백두준 국무총리였다고. 미국 측 대표는 미 대사관의 무슨 경제 참사관 정도 됐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매년 그 아무리 원조지만, 무상 원조지만 그냥 주지는 않았어요. 그럴 날은 없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경제 협의를 합니다. 이 돈 어디다 쓸래? 그래가지고 이제 계획을 쭉 이렇게 짜는 거죠. 그때 이제 미국이 한국에 계속 강요한 게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국영기업들 자꾸 늘리지 말라. 통화개혁, 그거 미국이 사실은 나중에 좌절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때 5.16 군사혁명 이후에도 사회주의 요소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재헌헌법을 6.25 전쟁 후에 다시 바꿉니다. 거기서 이제 사회주의 요소들을 많이 빼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사회주의적인 제3세계들, 남미 거의 다 사회주의적, 이름은 시장경제였지만 국가정책은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강했죠.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제3세계에서 사회주의적 분배정책에 집중했던 반면에 한국은 그래도 시장경제 쪽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는 미국이 좀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나라 이게 50년대에 총 투자율과 총 저축률이에요. 요게 이제 갭인데, 사실 국내 저축이라는 게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저축률이 5%밖에 안 됐습니다. 저축할 돈이 어디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투자율은 그 당시 개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했습니다. 아이고. 이 갭이 한 8% 60년대까지 됐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외환위기를 97년에 맞았거든요. 왜 맞았냐? 달러가 없어서 맞았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왜 달러가 그렇게 부족했냐?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4% 이상이 한 몇 년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외환부유가 소진이 되고. 근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우리는 60년대, 70년대 계속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6, 7, 8%였어요. 외환위기 안 나고는 견딜 수 없는 나라죠. 근데 이걸 견딘 게 미국의 원조, 그리고 미국의 차관 플러스 일본으로부터의 차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인도라든가 남미 개도국은 요 차이가 거저 1, 2% 정도예요. 그때는 국제 자본시장이 발전되지 않아서 주로 이제 IMF 월드뱅크로부터 차관 들어오는 거거나 아니면 바일레트럴 정부 차관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게 기껏 해봐야 GDP의 1, 2%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GDP의 약 7, 8% 정도 할 수 있었거든요. 왜 하게 됐냐? 결국은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냉전 시대에 최전선에서 미국이나 자유주의에 봤을 때는 가장 전략적
가치가 높았던 그런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그랬던 거죠. 거기다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옆에 있다 보니까 일본하고 이제 뭐 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하고 하면서 무상 유상 차관 들여오고 그랬겠죠. 그게 무상 3억, 유상 2억, 상업 차관 3억 해서 전부 다 8억이었던가요? 지금 8억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1963년, 4년에 우리나라 총 수출이 8억이 안 됐습니다. 8억이 한 5억도 안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이제 상당히 큰 자본이었어요. 거기다가 또 이제 기술을 계속 이제, 협력하게 됐죠. 사실 일본은 6.25 전쟁 때문에 제조업이 다시 이제 부활하게 됐죠. 일본은 원래 19세기 말에 제조업 강국이었습니다. 자기들 말 표현으로는 first rate 인류 국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흥남 그 질소 비료 공장 이런 게 당시 규모로 보면 전 세계 2위였어요. 그리고 오사카 방직 회사가 1894년인가 설립됐는데 그게 당시 세계 제1 규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19세기 말에 이미 이제 제조업이 세계 1위로 올라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2차 대전을 비행기 만들고 뭐 배만 군함 만들어서 미국하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 뒤에 뭐 완전히 주저앉았다가 한국전이 일어남으로 해서 다시 이제 제조업이 일어서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일본은 1960년대가 되니까 이제 좀 부가가치 높은 산업으로 옮겨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중화학공업으로 완전히 투자가 집중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고 있던 경공업들은 주위 국가들로 옮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60년대 초반, 중반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뭐 마산 수출 지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일본으로부터 이제 받아가지고 기술도 이전받고 해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는 뭐냐? 중국이 이렇다고 얘기하면 중국 사람들 듣기 싫어하겠지만 고맙게도 잠자주고 있었던 거죠. 중국이 만약에 우리와 비슷하게 1960년부터 개혁 개방을 해서 모택동 주석이 그렇게 장기 집권해서 뭐 홍위병 이런 문화혁명으로 계속 중국을 침체하게 하지 않고 뭐 일찍 예를 들면 작고를 해서 중국이 60년대부터 개혁 개방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성공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비슷하게 출발했던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지금 시장 확대를 그만큼 빠르게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고맙게도 그때 여전히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잠자주고 있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큰 질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중국이 개혁 개방을 이제 시작하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미 한 20년 발걸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을 이제 중국하고 형성함으로써 오히려 이제 중국 시장을 우리가 빠르게 확대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것도 이제 결국 질이었다고 볼 수 있고. 베트남 전쟁, 여기 선배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실 베트남 전쟁은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컨트로버셜한 거죠. 그게 정의가 있었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은 베트남전에서 엄청난 수혜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죠. 아시아 지역이 다 비슷했는데, 일본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군을 파견하지 않았습니까? 청룡, 백마. 근데 이 국무성 자료를 보면 우리가 베트남에 한국 연병력 30만을 파견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한 거예요. 처음에 뭐 4만, 5만 갖다가 이제 연인원 이렇게 계속 이제 한 거에 의하면 30만을 파병을 했는데 이거는 인구수로 치면 미국보다 우리가 더 많이 월남전에서 싸운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위 브라운 메모란담이라고 브라운 각서라는 것을 한국과 미국 간에 맺었습니다. 당시 이제 브라운 대사가 이제 중한 대사였는데 거기에 의하면 이제 우리가 그것 월남 파병으로 인해서 국군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장비가 그 다음에 AID 차관이 급격하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미국이 베트남 전쟁과 관련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수행하는 모든 용역들에 한국에 우선권을 준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건설이 최초 해외 프로젝트가 태국 그 무슨 고속도로죠. 그게 월남하고 군수도로였어요. 그걸 이제 그래서 현대건설이 이제 따게 되는 거죠. 한진도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시대군시가 된 거고요. 그리고 그때 소위 리패트레이션, 우리 저 민간 작업자들이 가서 성공한 돈, 그리고 군인들도 올 때 다 뭐 텔레비 한 대씩 사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이제 그걸 달러로 치면 우리나라 전체 달러 리시트에 한때 월남으로부터 오는 게 한 25%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월남전은 비극적 전쟁이었지만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자금을 제공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 중동 특수 마찬가지였죠. 이제 이게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정학적 이점에 의한 지리적 이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우리하고 너무나 극명하게 다르지 않아요? 지리적 입지는, 지리라는 게 지오그래피컬 입지는 북한이나 한국이나 뭐 붙어 있잖아요. 근데 지리, 한자가 다릅니다. 지리는 전혀 달랐죠. 북한은 소련과 손잡았던 사회주의 국가였고, 일본으로부터 그런, 소위 우리는 남한은 한 국교 정상화가 65년에 했기 때문에 그런 지리적 이점을 받을 수 있었지만은 북한은 전혀 그런 거 없었죠. 그 다음에 북한은 가트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던 코메콘 시스템이었죠. 공산권 교육 체제였습니다. 거기는 물물교환 제도였어요. 바터 트레이드 시스템이라고. 그러니까 같은 38선을 아래 두고 아래 위에 있었던 같은 소위 지오그래피컬 로케이션에 있었지만 지오폴리티컬 로케이션은 크게 달랐던 거죠. 거기서 우리는 이제 남한은 지리를 활용할 수 있었던 거고 북한은 지리를 활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뒤에도 뭐 저희들은 세습 체제가 되다 보니까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나서도 개방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폴란드나 동그라파는 전부 다 이쪽으로 인티그레이트 됐죠. 근데 북한은 그걸 거부하다 보니까 결국 천시와 지리를 이용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대한민국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많이 없는데 사실은 맹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천시와 지리와 인하를 얻어야 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이 60년대 이후에 그렇게 성공할 수 있던 건 우리가 바로 이 인화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한국 경제 발전의 가장 큰 요소는 대한민국은 사람밖에 없는 나라잖아요. 인화다. 그 중에 어떤 요소들이 중요했냐. 저는 1번을 신분계급 질서의 붕괴를 꼽습니다. 한반도는 수천 년 계급사회였죠. 골품 사회에서부터 고려 귀족 사회, 조선시대 뭐 반상제도. 이 계급제도 때문에 사람들한테 우리 한국의 문화는 한의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한이 쌓인 게 이제 계급 질서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나는 뭐 내 평생에 어떤 신분 상승을 할 수 없고 소위 입신 출세를 할 수 없더라도 사람들은 자식한테만은 그걸 물려주고 싶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식들도 노비의 자식은 노비가 되니까 벗어날 수 없는 굴레죠, 그게. 그게 이제 소위 한해 문화로 쌓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질서가 대한민국만큼 빨리 무너진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수천 년 지속되어던 신분계급 질서가 단 반세기 만에 완전히 무너진 나라예요. 세계에 그런 역사가 없던 나라, 있었던 나라 없었던 건 아닙니다. 공산혁명에 의해서 그렇게 됐죠.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회는 사람의 에너지,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사회였어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 중에서 그렇게 짧은 단시간에 신분계급 질서가 완전히 붕괴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인도는 아직도 카스트 제도에 그늘에 있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무너졌느냐? 이제 갑오 경장에서 노비 철폐는 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상민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이런 건 없으지. 조선이 망할 때까지 계급제도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제가 들어오고 나서 조선 민사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발표는 11년에 됐지만은, 1911년에 됐지만은, 실제 이제 이펙티브 해제는 12년부터 했다고 그래요. 이 조선 민사령이 뭐냐 하면, 이 조선 총독부는 일본에서도 위치가 대만 총독부하고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는 천황의 직속이었어요. 그 수상 총리 대신에 관할을 받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대만 총독만 해도 그렇지 않았죠. 이제 총독령으로 내려온 게 뭐냐 하면 조선 민사령이었습니다. 그 민사령이 뭐였냐면 일본의 민법, 사법, 형법, 상법을 조선에도 의용한다. 그게 조선 민사령이었어요. 그때 이제 메이지 헌법에서는 입헌군주 제도가 도입해서 사람의 기본권이 보장이 됐다고 합니다. 사유재산권, 그 다음에 영장 없이 체포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재판에 의해서 의하지 않고는 형벌을 받지 않을 것. 이제 그런 형법, 민법, 상법이 조선 반대에도 이제 이거 그대로 적용된다 하는 게 조선 민사령이었다고 해요. 이 민사령에 의해서 소위 한반도에서는 처음으로 법적으로 계급이 없어진 겁니다. 법적으로 계급이 철폐된 거예요. 그리고 사유재산권이 처음으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조선시대는 모든 게 왕의 거죠. 고종이 결국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뭐 다내준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모든 게 왕이었어요. 백성도 왕의 것이었어요. 재산권이라는 건 없죠. 관행으로 무슨 뭐 사전, 시급 이렇게 줘서 그래 너가 이거 하고 먹고 살아라. 관료들한테. 그리고 그 뭐 세습해라. 그렇지만 왕이 싫으면 언제든지 걷어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토지는 왕의 것이었어요. 토지 등록제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토지 문서만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제가 들어와서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 지적조사였어요. 이 카데스트랄 서베이라고 그래서 소위 이제 지적을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 땅, 저거는 누구 땅 해가지고 토지 등록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유재산권이 이제 확립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지적조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조선의 땅이 한 25%는 주인이 분명치 않아요.
그 토지 문서에는 뭐 요 앞 시내에서 저 상권을 밑에까지 몇 정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 딱 이렇게 지적을 해보니까 조선 땅의 한 25%는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다가 전부 다 기속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서 지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분양을 했어요. 그게 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서울의 가장 최초의 주거단지입니다. 후암동, 장충동, 또 충정로. 이게 이제 일제시대 때 개발된 주택지들인데, 그게 결국은 이제 동양 척식회사에서 지적조사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죠. 이 지적조사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8년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한국의 신분에 한번 첫 그 유동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주로 이제 양반들은 유교, 뭐 속은 안 그랬겠죠. 그러니까 유교 정신에 따라서 재물을 밝히면 안 된다 해가지고 지적조사하는데 적극적으로 나가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내 땅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적조사 일체 사람들하고 그렇게 다툼을 많이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청변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런 지방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계급이 어디였냐 하면 아전계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 아전들이 지적조사를 통해서 한국에서 신흥지주계급으로 나중에 부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제시대 총독부의 서경환급 이상 관리가 300명이었는데 그 중에 260명이 아전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이제 계급에 그게 부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위 해방 후의 한국 지도자 중에 많은 분들이 아전계급 출신이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독립선언 33인 중에 양반 사대부 출신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는 전부 다 아전 아니면 상민, 노비, 또 그때 조선시대에는 성녀도 천민 이런 취급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한 번 이제 계급의 부상이 나고 이러니까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지주에 대한 존경심, 존중심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이제 그게 한 번 그 변화였고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뭐 양반가들이, 시골 양반들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계급은 철폐됐지만은 관행적으로는 여전히 예전 관계가 지속이 됐다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토지라는 소설을 읽어보시면 길상과 소위 서희 아씨 간의 관계가 법적으로는 뭐 그에 화인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소작제 때문에 토지에 의해서 소작 관계를 계속하면서 이제 계급이 유지가 된 거죠. 그게 이제 일제시대 때까지 이렇게 내려오다가 완전히 없어진 거는 뭐 한국전쟁 이후입니다. 결정적으로 없어진 건 토지개혁이죠. 토지개혁에 의해서 20정보, 논 20마지 이상 소위 경자유전이라 해서 20마지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한테 강제로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물론 북한은 토지개혁을 할 때 무상이었습니다. 무상몰수, 무상직업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유상몰수, 유상직업이었어요. 국가에서 돈을 줬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당시 인플레가 뭐 연 54지, 그리고 한국 전쟁 때 인플레가 뭐 연 100% 이렇게 나면서 그 유상으로 준 국채로 보상을 해준 게 그 휴지 조각처럼 돼버린 거죠. 그리고 토지를 이제 소작하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갚을 의무도 그만큼 적어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49년에 그때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토지개혁을, 그분은 뭐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자죠. 나중에 사형도 당했지만은 그분이 이제 소위
농림부 장관이 되면서 이제 물론 이승만 사실 이 토지개혁을 플랜한 것은 미국 군정이었습니다. 왜냐? 공산주의화를 막기 위해서. 한국만 한 게 아니에요. 대만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1950년에 이거를 했죠. 이렇게 하면서 소위 토지가 균등하게, 그때는 뭐 재산이, 토지가 거의 전부 다였겠죠. 재산 분배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소위 종전에 경제력으로 남아있던 반상구분 신분계급도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곧바로 한국전쟁이 일어났는데, 6.25 동란 때 서울의 주인이 4번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중부지방에 있는 사람은 피난짐을 2번을 싸서 내려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뭐 들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많았겠어요. 전쟁 중에 뭐 저희 남아있던 동산도 많이 파괴가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예전에 소위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생활력이 없었다고 그래요. 피난지에 가가지고 먹고, 아이들 데리고 가는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생활력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전에 모섬한테 가서 기대어 살고, 횡랑빠마분한테 가서 밥 끓여달라고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체면이 완전히, 체면까지 다 없어져 버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의 끝에 왔을 때는 예전에 양반이 뭐 채통 지키고 그러는 그런 것까지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그 한 반세기 만에 대한민국에서 신분계급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 겁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고 소위 사회적 명예 측면에서, 관습적 측면에서도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한테만 주어졌던,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 통틀어서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약 10%에 주어졌던 기회가 이제 100% 국민한테 열리게 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은 출세를 하려면 배워야 된다. 과거 제도가 있다 보니까 배워야지 잘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밤낮없이 일하면서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된 거죠. 해방 당시에 우리나라 문맹률이 80%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어릴 때 난 넣고, 사실 할머니 이런 분들 문자 잘 모르시잖아요. 80%가 문맹이었고, 중학교 진학률이 그때 해방 당시에 중학교 다닌 사람이 2%였다고 그래요, 국민들의. 그러니까, 이제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모든 국민들이 이제 아이들 교육 경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으로 치면 성균관 보내야지 과거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자식들 이제 뭐 자갈벗 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교육이 빠르게 늘어나게 된 거죠. 그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는 분이 쓴 책 보면 한국 사람은 도대체 나태하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영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저축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경제 발전이 되려면 저축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축이 있어야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가만 보니까 한국의 사람들은 저축할 수가 없겠구나. 왜냐? 조금만 곳간에 뭐가 있다 그러면 관에서 불러서 내재를 내가 알렸다 하고 족치면 다 내놓고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저 먹고 살 만큼만 해라. 부자가 되면 안 된다. 부자가 되면 뭐 경조채 씨처럼 사방에 어떻게, 그것도 일제시대 때는 한 얘기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를 당하지 않으려면 먹고 살 만큼만 해라. 이제 그게 한국 사람들의 굴의 오랜 습성이었다가 해방이 되고 신분계급이 완전 붕괴되고 함으로써
이게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죠, 한국 사회가. 어떻게든지 내 때는 고생하더라도 아이들 공부시켜가지고 아이들은 이 한을 면하게 해야 되겠다. 서울시에서 전 부가연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금 박물관에 가면 그 부가연동 일대기 히스토리를 2005년에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 가서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읽어보면 그 이제 부가연동 주민들을 인터뷰를 쭉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박정동 할머니는 온양 아산이 고향인데 정미소에서 일하는 남편 아무개를 따라서 1900 몇 년도더라 올라왔다. 그래서 이분은 글을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5 남매를 낳았는데 난 죽을 똥 쌌어. 아이들 대학 보내느라고. 한 해는 연대 보내고 한 해는 고대 보내고 그런 이제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정주영 해부록에다 보면 자갈밭을 일구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10%한테만 주어졌던 입신 출세의 기회, 재부의 기회가 1900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는 모든 사람들한테 열린 거죠. 다산이 그랬습니다. 다산이 정조한테 쓴 상호문에 어떻게 촬영 산맥, 미남은 안 되고, 한경도 안 되고, 서울 안 되고, 상민 안 되고, 국민 5%만 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를 영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100%한테 열리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바른 정책과 이제 국가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그냥 폭발되게 소위 에너지가 이제 분출되어 놓은 게 한국 경제 발전의 동력이었다. 그렇게 저는 이제 봅니다. 지금 시간이 죄송합니다. 이게 3시 빨리 끝내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천시지리 인화협조 행사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첫 일기에 이제 제가 준비대사를 했습니다만은 2017년이었죠. 지난 10년 동안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우리한테 기회를 줬던 그런 자유무역질서, 국제통상질서는 이제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천시란 그런 거죠. 지리, 중국이 이제 오히려 우리를 따라잡았죠. 여러 면에서. 우리한테 시장을 제공해주고, 잠자주고 처음에, 그 다음에 시장을 제공해줬던 중국은 이제 우리한테는 위협이 되고 있어요. 60, 70년대 우리한테 소위 그걸 많은 사람들이 변압기 역할을 했다 그럽니다. 소위 서양 기술을 우리한테 맞게끔 트랜스폼해서 우리한테 이전시켜 주던 일본의 변압기 역할을 했던 일본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쫓아갈 모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천시와 지리가 우리한테 유리하게 움직여가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인화도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천시지리 인화, 거기다가 세계가 지금 겪고 있는 역풍이 우리가 가장 심하게 앓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오늘까지 데려다 준 진천시 인화 지리가 다 흔들리고 있다. 그게 지금 오늘의 현실이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그런 건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오세종 감사님께서 자영업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이건 소득 분배 악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것도 넘어갈게. 그리고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한 게 1990년입니다. 92년.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제조업이 빠르게 이제 경공업들이 이제 중국 이전을 빠르게 하기 시작하죠. 부산, 마산 이런 데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털려놓은 제조업 인력들이 주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도선의 숙박 부동산 이쪽으로 이제 대거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이게 우리나라 그 제조업 고용 인구인데요. 90년을 기준, 그러니까 중국과 이제 수교가 되고 나서 우리 경공업이 가발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제조업 고용이 줄어들고 그거를 이제 받아준 데가 주로 자영업이죠. 도소매업, 동네 슈퍼가 실증한 물 가서 하고, 부동산하고.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다시 그것도 과당 경쟁으로 이제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받아준 게 소위 소셜 서비스라는 겁니다. 공공근로, 도우미, 보건복지 이렇게 이제 해주고 있었는데 이게 전부터 재정이죠. 결국은 재정 지원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데 이것도 이제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챌린지라고 볼 수 있고요. 소득 분배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거고. 제가 어디까지 했죠? 예. 이 그림은 사실 중국의 제조업 굴기, 기술 굴기에 가장 취약한 게 이제 한국이라고 좀 이건 프랑스 연구기관이 한 건데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게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진국 소득 수준으로 성장국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속 올라갈 거냐 아니면 정체될 거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기로에 선 거죠. 환경으로 보면 아주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 세계적 그 인구 구조라든가 역풍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이제 안 좋은 게 사실이죠. 우리가 그렇다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제가 어디서 보고 그걸 한 건데 사실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인가요 원수인가요 그분이 한 얘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넬슨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전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얻으며 싸워서 이겼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왕도 의심하고 동료들의 끊임없는 엄해와 고문을 당하고 아무런 지원이 없는 가운데서 이겼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전신이다. 훌륭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상황과 지금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역경에 처해 있는 거죠, 우리가. 역풍 속에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저께인가, 제가 중앙일보에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우리들의 이순신 그걸 하고 있는데, 중앙일보에 이제 난 글을, 누가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가장 위대했던 게 뭐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부당한 현실에서도 굴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공감, 타인에 대한 공감과 심프시 가지고 있는 휴머니즘.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제 지금 사실 우리가 이거 없이는 지금 이 역경을 헤쳐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이게 제 마지막 그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결국 우리가 이순신 장군한테서 배울 게 뭐냐. 결국 이순신 장군은 끊임없는 분석을 하지 않았어요. 조류도 분석하고 절대 가지고 있는 함대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손해보지 지지 않을 싸움을 해야 된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해야 된다. 그게 이기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확한 지형지세 분석, 현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뭐고, 적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뭐고에 대한 끊임없는 그리고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만 그게 가능해졌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뭔가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거기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금 천시와 지리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결국 뭐 그거를 활용했기 때문에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는데, 그럼 우리가 처하고 있는 국제 정세가 뭐냐?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중국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사실 대한민국, 아까 제가 세계 지도에서 우리가 냉전 시대의 최전선에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의 처지라면 세계 최고의 미국 연구소, 중국 연구소, 유럽 연구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싱가포르가 그런 걸 우리보다 더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고, 우리가 서 있는 입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서 어떤 방향, 어떤 전략을 택해야 될 것인지를 알고 분석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그런 준비가 굉장히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디지털 시대는 뭐 또 다른 우리나라 지적조사와 토지개혁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라도 방향을 잘 잡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인화인데, 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어디 가나 다 경쟁력이 있잖아요. 제일 지금 특히 30대는 세계에서 제일 교육 잘 받은 대학 진학률 세계에서 제일 높고요. 물론 뭐 저희 같은 사람이 대학 교수로 지교수님은 아닙니다. 왕 교수님도 아닙니다만, 물론 대학 질은 뭐 다소 떨어진다 치더라도 저희 교육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 어디 가서 할 때마다 개인을 보면 다 경쟁력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구슬도 뭐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협동, 협력, 소위 사회적 자본 신뢰가 가지고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지금 그나마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기댈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다. 근데 그 사람이 흩어지지 않고 오가나이즈 되고 조직되고 협력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이순신 장군께서 바로 한 게 신분이나 출신에 구애되지 않고 그 자리를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배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통합과 포용, 그런 국가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제가 너무 말이 길었습니다만은, 사실 마지막 이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받아서 살려나가도록 그렇게 해보자. 뭐 그런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시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Q&A 시간을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 한국 경제 걸어온 길, 그리고 걸어갈 길, 이런 제목이었는데, 사실 이제 근대 한국 경제사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걸어갈 길에 대해서는 좀 이제 비중이 좀 덜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천시, 지리, 인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순신 정신과 리더십 관련해서 좀 질문사항이 있지 않을까. 뭐 근대 경제사라는 게 뭐 우리가 다 살아온 경제이기 때문에, 그런 경제 역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여러분들도 공감이 컸을 거로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또 우리 월남전, 베트남전의 그 역할, 제가 이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냉호 용사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많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를 했구나, 이런 자긍심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남은 시간을 좀 조금 이제 우리 이순신 정신 관련해서 좀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면 제가 원래 우리가 1시간 반 강의하고 30분 질의응답하고 그랬는데
지금 한 20분 정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손 들어주신 우리 치수 회장님 마이크 드릴까요? 아니면 좀 큰 소리로 해주세요. 네, 뭐 그냥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출장을 가는데 출장 보고 와서 죄송하긴 하지만 근데 기대보다 너무 이 전제를 쉽게 말씀해 주시고 특히 있잖아요. 한국 전쟁까지 연합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던 근본적인 어떤 이 산업사회 속에서 가졌던 우리 근본적인 정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 바꿔져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셔서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건 대안을 내세우는데 어떤 이순신 정신으로 위기와 극복을 도전한다면 그건 퍼펙트하니까 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사람을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지금 전체 산업이나 보면은 사람이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할 때 문과 밀린다고 하면 진짜 밀리는 건 상부에 있는 뛰어난 인재들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있다는 게 우리 교사님 말씀이 맞다면은 그 다음에 질문이 바로 나오는 건데 그 사람을 어떻게 얼로케이션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의사 3,000명을 뽑고 변호사 다 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나머지 이 경제전쟁은 누가 이끌어가냐. 그렇다면 사람이 있는 사람을 어떤 정책에서 우리가 정말 국가의 비전에 맞게끔 인구를 높을, 제가 말하는 건 상위 5%를 얘기합니다. 5% 말씀하셨으니까. 5% 인재를 정말 국가의 적은 인구 5천만이 좀 적다 보면 적은 인구 속에서 국가의 폐지에 맞게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얼로케이션하고 어떤 인센티브를 해서 국가에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가게 해주느냐. 여기 이제 말하자면 아까 어떤 리더십의 이게 근본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현재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말 잘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최 회장님 질문이 사실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질문에 100% 공감하고요. 또 그게 제가 지난 한 2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그렇지만 국가도 저는 인사보상 시스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기업을 흥하게 하는 것도 사람이고, 근데 그 훌륭한 사람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그 사람들한테 충성심을 유도하고 최선을 다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첫째는 우리 한국의 엘리트들의 역할, 저희들도 다 거기 아마 속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 하나의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을 가면 그 그로서리 가시지 않습니까? 가면 그 계산하는데 보면 이걸 제대로 못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줄을 한참 서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 시스템은 잘 돌아갑니다. 물건을 어디다 갖다 놓고 하는 거는 그 시스템은 소위 엘리트들이 디자인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가면 암산이 빠르잖아요. 확 하는데 시스템은 여전히 엉망이에요. 이제 그게 소위 한국의 엘리트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왔냐.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특히 지난 수십 년 이렇게 한국 인사 보상 시스템의 흐름을 보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타고난 업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들, 이건 제가 업들을 말씀드리지만 본 것만 가지고 먹고 살게도 못 먹고 살게도 있지 않았어요? 그 박정희 시대에 제가 요새 해고로 황병태 씨가 해고로 온 제가 한국 경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많이 읽었어요. 어떻게 보면 국가를 금일봉으로 다스려 오기도 한 거죠. 우리가
뭐 전두환, 박정희, 용인술에 대해서는 칭송하지만은 그분들의 정경유착, 그 다 요새로 치면 탄핵감 플러스 뭐 종신형 감이잖아요. 그거는 뭐 김정년 씨 해고라도 보면 자기가 기업들한테 다 얼로케이트 해가지고 돈 가져오라. 정치자금으로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도 청와대 금고에 뭐 10억인가 9억인가 캐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뭐 수천억 노태우 그렇게 거둬들였죠. 그렇게 해서 국가 통치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만 뭐 야근할 때 다 그 돈 예산에서 놓은 거 아니거든요. 금일봉도 주고 또 고위 관료하고 고생했다고 나중에 나갈 때 돈 주고 그 사람들 평생 소득을 보장해 주잖아요. 어디 가서. 근데 세상이 투명화되면서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소위 저는 그걸 뭐 어떤 분들은 윤활유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한국 70년대, 80년대까지는 우리가 소위 보는 겉으로 눈에 보이는 투명한 인사보장 시스템과 실질, 그러니까 노미널과 위얼 보상 시스템은 저는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수입 없이 살 수 없는 나라였잖아요. 그리고 그 부수입이 편법이든 뭐든 관행적으로 용인됐었죠. 근데 이제 안 됩니다. 그러면 뭘 해줘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시스템을 이제 유지해야죠. 투명사회를. 그게 민주주의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 눈에 보이는 보장체제를 저는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실에 맞게끔. 그걸 바꿔주지 않으니까 인재의 흐름이 지금 왜곡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게 뭐 의대, 법대 가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그래도 뭐 공무원도 우산 사람들이 많이 가고 그렇게 했지요. 근데 이제는 공무원이 뭐 명예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놓으면 또 3년 취업 금지해서 어디 가서 평생 소득도 보장받기 어렵게 되죠. 그러니까 인재의 흐름 자체가 우리나라는 지금 지난 한 30년간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돈 많이 주는 데가 어디냐? 로펌, 재벌. 이제는 재벌이 한국의 인재 최고 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로펌이 최고 집단이 됐어요. 공공 부분이 어느 사회나 그래도 잘 되려면 저는 공공 부분에 엘리트들이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 관, 정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는 지금 뒤집어 보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시스템과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이 여전히 괴리가 크고 엉망이라는 게 지금 최근에 보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적어도 공직사회나 이런 거는 그런 게 안 됩니다. 군도 안 되고요. 근데 이러니까 사람의 인재 흐름이 바뀌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인사보상 시스템을 우리가 아까 제가 스스로를 잘 알자고 얘기했던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직시를 하고 맨날 무슨 뭐 봉급 조정하면 상박하고 공무원들이 희생해야 된다. 공공 부분에서 희생해야 된다. 옳은 얘기죠. 근데 그거의 궁극적 결과는 이런 이제 왜곡된 보상 시스템과 인재 흐름이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인사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그건 정권마다 이게 임기가 짧아지다 보니까 인사가 농공행상식으로 돼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소위 캠프에 가서 일한 사람들한테 돈을 크게 줄 수는 없으니까 자리 줘가지고 이제 다 해결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소위 국가 지배 시스템, 권력 구조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 앞에 테이블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는 여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보상요인 체계 전반적인 저는 개편을
해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뜯어고친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얇은 부분이 다시 터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스스로를 잘 알자고 한 거는 우리가 겪은 역사적 흐름, 사회적 관서, 전통은 유럽하고 다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뭐 툭 하면 스웨덴 모델, 뭐 네덜란드 바세나르 모델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거 갖다 놓으면 한국에는 또 특이한 변형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더 왜곡되는 결과가 나오기 쉽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대로 그대로 우리 스스로를 먼저 얘기하자. 저는 가서 그런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국기 참 아름답잖아요. 저는 그 해외에서 이제 어디 뭐 공식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격리하면서 국기가 이렇게 쫙 보면 너무 국기가 아름답고 또 뭐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울컥해질 때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 저 국기가 상징하는 게 뭐냐? 예를 들면 미국 국기는 스타 앤 스트라이프라고 그래서 별 왼쪽에 50개, 그게 이제 주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빨간색, 흰색 이렇게 스트라이프죠, 그게. 그 13개 주가 독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13개 주와 그 다음에 이제 주가 하나씩 늘어날수록 그 별이 하나씩 늘어난 거죠. 그래서 그 나라 국가 발전, 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국 국기는 유니언 잭에서 스코틀랜드, 웨일즈, 잉글랜드가 서로 합쳐져서 된 국가다 이런 게 있어요. 프랑스 국기는 자유평등 박애잖아요. 3색기. 독일도 비슷합니다. 독일도 정의, 그 다음에 자유, 평등. 3색기잖아요. 유럽기는 되게 3색기가 많아요. 대한민국 국기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게 상징하는 것은 성리학 세계잖아요. 주자극입니다, 아직도. 근데 우리 피 속에 아직 그게 있잖아요. 저도 우리 지용희 교수님한테 꼼짝 못합니다. 선배님이시니까요. 오세종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 질서가 유지되잖아요, 사회에서. 요새는 많이 바뀌고 있지만은 상광오륜 중에 권위주의 아래위 질서 빼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딱 하나 있어요. 붕우유신밖에 없지 않아요? 다른 건 다 종속적 질서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1년 선배한테 가서 두드려 맞고 하잖아요. 차려. 우리 사회는 아직도 그런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헌법 질서는 완전 유럽 질서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제 소위 불협화음, 그거를 우리가 6, 70년대는 관행으로 저는 많이 뛰어넘었다고 생각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돈도 받아서 거둬주고, 뭐 전두환 대통령이 군에서 그렇게 신망이 있었던 게 어디서 돈 받아가지고 후배들한테 밥 잘 사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회는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뭐, 얼마 뭐 어떻게 청약 잘못한 거 하나 뭐 해가지고 모든 게 이제는 다 범죄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게 투명화 되는 거니까요. 우리 현실에서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면 거기 맞게끔 보상 요인 체계도 이렇게 만들어줘라. 그래야지 퇴보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말은 쉽지만은 결국 근본적인 그 국가 지배 구조. 5년에 한 번씩 어떤 교수는 그걸 유랑도적단이라고 표현했어요. 원래 도적이라는 게 동네 도적은 먹고 살게 해줘야지 자기가 뺏어갈 것도 있잖아요. 유랑도적단은 한번 휙 쓸고 지나가기 때문에 있는 거 없는 거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가져간다는 거죠. 5년 정권은 유랑도적권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서울대학교 장덕진 교수가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좀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하지만요. 하여튼 그런 시스템을 저는 바꿔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